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최가영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오늘 소개해드릴 문헌은 총 한 편으로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편수가 좀 적어졌는데요. 제가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발표 준비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서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문헌들을 모두 다 소개를 해드리기에는 발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우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한 편의 페이퍼를 우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음 발표 때에는 보다 양질의 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문헌은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줄여서 보통 IEEE TNSRE라는 저널에 2023년 3월에 게재된 문헌이고요. 사실 아직 정식으로 퍼블리케이션은 되지 않아서 온라인 상에서 온라인 퍼블리케이션만 되어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문헌입니다. 해당 문헌은 이제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를 더 잘 분류해낼 수 있는 CNN 모델을 제안한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제안되었던 모델들과 성능을 비교해서 보다 더 획기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안한 문헌이었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오늘 주로 다룰 데이터는 BCI 패러다임 중 하나인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입니다. 오늘 소개할 IF넷에 앞서서 이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의 전통적인 분석 방법 그리고 그 분석법들의 변천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모터 이미저리는 실제로 모터 익스큐션, 그러니까 움직임 없이도 브레인의 운동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활성화를 유발하는 패러다임으로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왼손을 움직이면 오른쪽 뇌가, 오른손이 움직이면 왼쪽 뇌가 교차되어 활성화된다고 알려진 것처럼 이 모터 이미저리 그리고 모터 익스큐션 데이터는 이 두드러지는 공간적 특성을 가지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같은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서 이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오른손과 왼손 움직임을 구분할 때 왼손은 상대적으로 right hemisphere에서 조금 더 강한 액티베이션이 right hand movement task에서는 left hemisphere가 조금 더 액티베이션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이 필터의 웨이트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CSP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레프트와 라이트 클래스 간의 분산을 최대화 그리고 동시에 같은 클래스 안에서는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특징을 잡아주는 것이 이 CSP 알고리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커먼 스페셜 패턴 CSP는 사전에 거쳐온 전처리된 신호를 통째로 사용을 했다면 최근에 사용되는 FBCSP라고 하는 필터 뱅크 CSP는 말 그대로 필터 뱅크 이런 식으로 특정 주파수 구간으로 분할해서 각각에 대해 그러니까 각 주파수 성분을 조금 더 도미넌트하게 도드라지게 활용한 CSP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EEG가 가지는 주파수적 특성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 같은 EEG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서 스페셜 필터를 적용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쉘로우넷이나 EEG넷이나 FBC넷과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이 IF넷이라는 것은요, 앞서 소개한 뭐 EEG넷, 쉘로우넷, 그리고 FBC넷과 같이 이제 CSP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는 그런 캐릭터리스틱을 넘어서 여기서는
크로스 프리퀀시 커플링이라고 하는 단지 하나의 주파수 밴드가 아니라 주파수 밴드 간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모터 익스큐션이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주파수 밴드를 뮤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8에서 12 아니면 조금 더 넓게는 뭐 6에서 12 요 정도의 뮤밴드를 떠올리지만 그렇지만 실제 모터와 연관된 주파수 밴드는 뮤만 있는 게 아니라요. 베타 그리고 많게는 감마까지도 이 하이 밴드에서도 두드러지는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주파수 밴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멀티 피처를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F넷의 구조도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인풋 단에서 원하는 이 데이터의 관심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뮤밴드와 베타에서 감마 사이의 밴드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밴드패스 필터링을 했는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고요. 스페셜 그리고 템포럴 필터를 적용해서 컨볼루션 CNN 통해서 적용을 하고 이렇게 각각의 필터링된 이 피처 맵들을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결합하는 방법은 여기서 총 5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뒤쪽에서 자세히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게 결합을 통해서 이후에 민플링 그리고 소프트맥스 기반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 개발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2가지 오픈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는데요. 하나는 BCI 컴피티션 데이터, 그리고 하나는 오픈 BMI라는 데이터를 활용했고 둘 다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입니다. 뭐 상세한 스펙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이제 BCI 컴피티션 데이터는 총 4클래스 데이터로 right, left, 그리고 both feet, 턴까지 움직이는 상상을 하는 동안의 데이터이고 각 클래스당 72개 그리고 2개의 세션으로 구분해서 측정한 데이터이고요. 오픈 BMI의 경우에는 2클래스, right, left, hand movement,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이고 각 클래스별로 100개 그리고 2개의 세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필터뱅크 CSP 기반의 SVM 모델을 활용한 머신러닝 결과 그리고 EEGNet 그리고 FBCNet이라는 기존의 딥러닝 알고리즘, 모터 이미저리에 특화되었다고 하는 딥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IF넷을 이용해서 성능 비교를 수행을 했습니다. 먼저 테이블 1의 경우에는 BCI 컴피티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크로스 섹셔널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인데요. 각 피험자들의 분류 성능 그리고 평균 분류 성능을 확인해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IF넷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테이블에서는 그 오픈 BMI 2클래스 데이터를 활용한 분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within 섹션 분석 그리고 크로스 섹셔널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모두 다 이제 IF넷에서 우수한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 데이터의 랜덤 크로핑과 이레이징 기법 기반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시켜봤을 때 기존 알고리즘들 대비 그리고 어그멘테이션을 하지 않은 조건들 대비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보다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정량값을 살펴보게 되면 뭐 EEG넷이나 뭐 FBC넷과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어그멘테이션 유무에 따른 분류 성능, 그러니까 IF넷 안에서의 분류 성능을 비교했을 때는 사실 정량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 분류 성능의 성장세는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아마도 통계 결과를 넣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짐작이 되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구조도의 핵심은 원하는
이제 관심을 가지는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각각 필터링을 했는 데이터를 인풋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앞서 보셨던 결과는 요 두 번째 있는 결과로 이제 뮤밴드와 베타에서 감마 밴드 사이에 대역을 사용했을 때이고, 이 밴드를 구분해서 넣는 것에 대한 성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틀어서 넣은 것보다 세분화했는 것들을 구분해서 분류 성능을 비교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널리지 베이스를 가지고 필터링된 데이터를 입력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BCI 관점에서는 뭐 한 2~3%의 분류 성능의 향상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또 중요한 결과가 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 널리지 베이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어느 정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결과는 그 중간 필터링 한 CNN 이후에 두 개의 데이터를 서메이션 하는 합쳐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때 이 두 데이터를 합쳐줄 때 서메이션 기법, 컨캐트네이트 기법, 리니어 프로젝션 등등의 총 5가지 기법을 사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서메이션 기법을 사용했을 때 가장 우수한 분류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굳이 서메이션을 고집하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디펜던트하게 이런 다양한 커넥션 기법들을 적용해보면서 변경해가면서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조금 더 자유도 높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이 해당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그 특징을 추출해서 학습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XAI 결과인데요. 흔히 저희 연구실에서 쓰고 있는 LRP 기반의 히트맵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A는 서브젝트 3번, B는 서브젝트 7번의 대표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Integrated Gradient라는 XAI 기법을 활용해서 나타낸 스펙트럴 스페이셜 Attributed Pattern 맵이고요. 지금 보시면 P험자 3번은 이렇게 약간 고주파 대역에서 높은 액티베이션을 보였고, 특히 레프트 핸드에서는 약간 물론 이게 레프트라고 무조건 라이트에서만 액티베이션을 보이는 게 아니라 보통은 보스에서 나타나고 조금 더 도미넌트한 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레프트에서는 컨트롤 레터럴 사이드인 라이트 헤미스피어에서 보다 강한 액티베이션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라이트 헤미스피어에서는 레프트에서 조금 더 강한 액티베이션이, 그리고 fit은 제가 호문클루스를 살펴보면 보통 발은 여기 서커스 쪽에 있으니까, 센터 쪽에 있으니까요. 강하게 이렇게 센터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텅은 개 중에서도 조금 다른 독특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과 7번이 지금 주파수, 3번은 고주파에서, 그리고 7번은 저주파에서 강한 액티베이션을 보였는데, 요거는 약간 피험자 간의 특성이고요. 보통은 이제 이 모터 이미저리나 아니 모터 익스큐션 데이터를 PSD 기반의 토포맵을 보더라도 한 8에서 30 브로드하게 대역을 잡고 보기 때문에 이 대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부분의 피처를 활용을 했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개인차는 대역에 대한 개인차는 있지만 실제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를 PSD 기반의 토포맵을 뿌려서 비교해 봤을 때 두드러지는 그 도미넌트한 특성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IFNet이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의 특징을 신경생리학적으로도 해석 가능할 수준으로 특징을 잘 추출해내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문헌 중간중간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발표를 진행을 하면서 좀 언급을 했어서 별도의 문헌적인 고찰을 정리를 하진 않았고요. 다만 제가 뭐 아직 식견이랄 건 없지만 딥러닝의 발전 속도는 이전의 과학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신문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 파급력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일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9세기 후반 2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 이후 두 세기가 지나도록 내연기관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생활 환경을 돌아본다면 이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몇 세기에 걸쳐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 감히 짐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요. 그런데도 여전히 EEG 기반의 EEG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knowledge based의 피처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이 오늘 소개한 IF넷에서도 마찬가지로 필터링 했는 데이터를 인풋으로 활용하잖아요. 그 필터링도 결국에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조금 더 잘 효과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미지에서는 이제 그래도 좀 많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end-to-end 알고리즘이 아직은 EEG에서는 아무래도 이것도 knowledge based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end-to-end에 대한 접근이 많지 않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딥러닝 모델의 성장 방향, 발전 방향성은 뭔지 모를 데이터를 그냥 툭 던져줬을 때 알아서 이 데이터가 뭔지부터 파악하고 적절한 분석에 대한 디시전을 스스로 내려서 그거를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먼 이야기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아직까지는 허황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구체성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렇다 보니 물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기엔 우리가 뇌 자체에 대한 이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현실적으로 이미지 데이터에 비해서 그 발전의 속도가 더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 고찰은 다소 공학적이거나 기술적이기보다는 약간은 철학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의견들 공유해 주시면 재미있는 디스커션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